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입니다.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요. 생방이 끝나면 바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참여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어제 오늘 주요 포탈에 문준용 씨 이름이 실시간으로 계속 오르내렸죠. 아마 문준용 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향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아마 계속 이름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고소를 했죠.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각각 연결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혜원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손혜원 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요. 어제 늦은 저녁 이 뉴스가 알려지면서 이제 문준용 씨 이름이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내렸는데요. 네. 문준용 씨가 대선이 끝나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조용한 친구인데, 이제 자기도 결혼을 하고,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자기 전문성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워낙 시끄럽게 지난 대선에 불거져 나왔던 그 문제 때문에 이번에 한 대학의 교수 임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해서 교수 임용이 아마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영 씨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 일에 자기가 이 관련된 일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밝히려고 이제 법적으로 소명을 하려고 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문준용 씨 입장 이런 거네요.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은 게 아니라 심하게 있죠. 심하게 있다.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만일 학교가 받아주면 또 야당에서 특혜 시비를 걸 테고. 그럼 학교 두려운 거죠. 그렇죠. 학교 입장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문준용 씨가 겪었던 마음고생이라든가 역차별 이런 거 손혜원 의원이 다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어땠어요?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네. 제가 전화통화조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준영 씨랑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정치가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특히 이 대통령에 한 번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선거 때 나오는 그 마타도어를 갖고 지금 가정을 이룬 이 친구가 전문성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은 친구가 지금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로서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법적으로 소명을 받고 싶어서 나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준용 씨 입장에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도 굉장히 좀 첨단의 일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기회가 없는 거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가 대통령이란 이유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관련해서 2차례나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 썼습니다. 하나 썼습니까? 네. 네. 나쁜 버릇으로 길들여진 국회의원들 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또 정치 사기꾼들의 공작으로 한 청년의 미래를 짓밟은 사건. 기억이 난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한번 보세요. 2017년 7월 12일에 지금 그 바미당의 안철수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낸 이제 그 사과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검증 부실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명예훼손을 넘어서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 예. 그래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전적으로 후보였던 자기가 지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하태경 의원과 같은 당에 있는 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주어들은 계속 성략을 하고 나오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에 대한 사과입니까? 예.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특히 채용에 대해서 증거 조작을 했던 자기 당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이게 벌써 이제 1년 가까운 전의 이야기죠. 이 선거 끝나고 나왔던 이 얘기들을 넘어갔죠, 그냥.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청년이 지금 자기 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데 있어서 소명을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그렇게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알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그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제보 조작한 혐의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고요. 네네.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문준용 씨가 혼자서 결정한 일이다라고 하는데 바른당 하태경 최고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더티 플레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가 자기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그 자기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죄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억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함부로 남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 국회라는 그 장막 속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일반 시민입니다. 예. 네네. 손혜원은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니면 괜찮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예. 좀 책임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따 나오신다는데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지. 예. 자기 자신 100% 한다고 하는데 그- 이 고소 주체도 지난번하고는 다른 거고 그때는 허위사실 고소를 했었다가 이미 자기네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하죠. 이번에는 예. 준용 씨가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내 명예가 의심스럽다라는 그 대학의 심사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는 한 번은 점을 찍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내용도 다르죠. 예. 그렇죠? 이 사실을 알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자기 쪽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결백하다고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태경이 이긴다? 이긴다고 100% 장담하십니까? 그거 한번 어떻게 책임지실지 좀 한번 여쭤봐 보십시오. 예. 그 의원직이라도 거신다면 한번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그분을.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혜 채용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지금 와서 자기 대표로 나오는 서울시장 후보가 모든 것은 자기 잘못이고 그리고 이 명예훼손을 넘어서 공명선거에 오명을 찍었다라고 했던 이 사실을 아니라고 같은 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국민의 부응해서 개인적인 유불리는 따지지 않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나 그거 한 거다. 의혹 제기한 거다. 이게 뭔 잘못이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소를 당하니까 지금 뭐 이렇게 나서서 뭐 정말 그 다선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희생당할지도 모르는 그 청년의 입장을 헤아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또 정치 지금 상황이랑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김기식 원장 건도 있고
그래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까지 끼어들면서 이게 여야 어떤 갈등이 더 증폭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염려도 되는데. 근데 하태경 의원이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랑 가까운데 무슨 지금 이런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자기가 무슨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게 이 나라의 지금 일과 무슨 관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본인을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실행당할지도 모르는 이 한 개인이 자기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시끄럽게 할 내용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 고소에 제대로 대응을 해서 준용 씨의 명예에 관련돼서 법적인 이 판단을 받으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손 의원 입장은 고소를 당한 하태경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이나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반발하지 말고 이런 거죠? 반발을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렇게 반발을 한다고 이 일이 시끄럽게 군다고 다시 뭔가 다른 국면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라고 저는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건이 또 다 마무리되고 네. 이후에 또 문준용 씨 취업 문제에서 특혜 이런 건 이제 더 안 불거질까요? 의혹이라든가? 그것이 더 불거지는 것을 이제 미리 이 걱정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고소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맞춤점을 끊지 하고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도장을 찍자. 그렇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아들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도대체 몇 년을 끌었습니까? 끝도 없이 또 나오는 그 얘기들 알고 있죠, 다들. 그러니까 여기서 명예훼손을 해서 자기가 거기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한 개인의 고소일 뿐입니다. 그렇네요. 박원순 시장 아들 거는 더 이상 의혹이 안 나오네요,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서. 다른 것들도 관심이 다른 데로 쏟은 모양이죠. 때가 되면 또 모르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로 오늘.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다음에도 또 인터뷰 응원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었고요. 조금 있다가 또 같은 사건 가지고 하태경 의원과 그럼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승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3부에서 손혜원 의원과 전화 연결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소송을 당한 당사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동영 앵커가 진행한 건 몰랐네요.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네. 더 반갑죠? 예, 더 반갑습니다. 불쾌하진 않으시죠? 왜 불쾌? 그래요. 저녁에 바빠가지고 인터뷰하기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좀 연기돼가지고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요. 자, 민사소송 이번에 당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일단 제가 좀, 많은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예. 이게 제 건은 국민의당 증거조작하고 무관합니다. 별건입니다. 아하. 국민의당 증거조작 건은 이건 유죄를 받았잖아요. 예. 제 건은 이제 특혜 채용에 대한 허위 사실로 이미 민주당에서 이제 문재인 캠프죠, 당시 대선. 저를 형사소송을 걸었고요. 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예. 무죄도 재판도 안 가고 그냥 무혐의가 돼서 끝났습니다. 네. 기소도 안 됐다는 거죠? 네, 기소도 안 됐죠. 예. 불기소 무혐의 됐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더티 플레이라고 한 거는. 예. 아니, 무혐의 됐으면 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사법부에서 무혐의 한 거를 불복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불복을 할 때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우리 소장을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왜 하느냐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형사를 민사로만 바꾼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 반대 입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체가 다르지 않느냐. 지금은 피해 입은 당사자가 직접 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피해 입은 당사자든 아니든 재판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지난번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한 것이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런데 똑같은 것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문재인 캠프 갈 때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동의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아들이 하는데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몰랐다면은 이것도 문제인 게 아들이 정치적으로 관련된 거는 알으라고 뭘 좀 주변에 이거를 계속 챙기라고 민정수석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그냥 소송이 아니고 야당 지도부에 대한 소송이에요. 예. 사실 저도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할 말 많고 쓴소리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네. 정상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참아요. 쓴소리 2번 할 것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예. 지금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해야 될 때예요. 근데 이걸 대통령 아들이란 사람이 여야 갈등을 부추기고 청와대하고 야당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를 민정수석실이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무능한 거죠. 하필 중요한 시기에. 그런데 대통령 아들로서는 내가 다 큰 성인이고 내 어떤 가치 판단으로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면 적어도 정상회담 이후에 하든지.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 앞두고 사실 나는 제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앞두고 여야가 단결을 해야 되고 우리 다 같이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야당이지만 거국적으로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이렇게 지금 준비해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 아들이 소송을 거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랑 또 상의 안 했다 그래도 문제잖아요. 불통 아빠잖아 가정에 그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제가 볼 때 아들이 불효자예요. 대통령이 정말 큰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재 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친구들 혼나야 돼 국민들한테. 아니 그런데 의원님 어쨌든 피고소인 된 상태인데 고소하면 그럼 재판 가서 보자 하면 되지 이렇게 발끈할 일이 있나 또 이렇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끈한 일이 나라에 중대사가 있으면 대통령 아들이면 나름대로 역사의식도 있고 시국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야. 난 오히려 환영입니다. 왜? 이 민사소송을 하면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다 따져서 사실관계가 나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지났고 이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걸 나는 문제 안 삼으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문제 삼아봐야 실익이 없어요. 처벌받는 것도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물론 불명예는 생기겠지.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길 바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문제 안 삼고 지금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사실 당사자가 문제를 삼아서 저 친구 참 바보 같은 친구다.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아들이면 좀 대통령 생각해서 나라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지 생각밖에 안 한다. 그것도 지 감정적으로 좀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으니까 분풀이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정말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한테 부담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의원님은 아직도 문준용 씨 그때 채용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의혹 있는 게 아니라 특혜 채용이에요. 특혜 채용을 다시 아직도 확신하시는 겁니까? 확실하지. 왜? 이게 요즘 채용 비리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채용 무효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문준용 씨는 서류 미비로 채용 무효예요. 학력 증명서를 기한 내 안 냈어요. 나 기한 한참 지나고 냈어요. 아니 그건 우리가 서류를 그거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그거 말고도 제가 필기 시험이 면제됐다든지 그러니까 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걸로 특혜 채용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무혐의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그거는 우리가 논쟁을 끊임없이 했으니까. 그러면요 오히려 잘 됐는 거 아닙니까? 이번 법원에서 다시 한번 밝혀가지고 특혜면 특혜다 아니면 아니다 결론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한테는 안 좋고 나라한테는 안 좋다. 내 개인적으로 나는 속으로 웃고 있죠. 그래요. 이 친구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자기가 특혜를 입었으면 국민한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일인데
이거 소송까지 해서 속을 사실 듣고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확인돼서. 그러면 뭐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받아들이시겠네요. 당연하죠. 예? 저는 지금 아무튼 더 이상 추가적인 법적인 거를 왜냐하면 이 당사자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예.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겠다. 좀 추가적인 걸 고민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그 앞에서 손혜원 의원 연결할 때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오히려 역차별 받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특혜 자기가 입사한 것은 대통령께서 그때 비서실장 할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특혜를 받았죠. 특혜를 당시에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반성을 해야 되고요.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실업률 사상 최고잖아요. 네. 사상 최고인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교수 임명 안 된 게 자기가 너무 태문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서 소송을 하는데 자기가 취업 안 된다고 소송 걸어요? 이 누가 곱게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고군분투하고 취업하겠다고 피땀 흘리고 있는데 그럼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든지 예. 이걸 소송을 걸어요? 아무튼 취업 안 되는 것을 남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건데 오히려 거기다가 근거도 없고 예를 들어 내가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근거를 아예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하라 그러세요. 이런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하태경이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근거가 하나라도 있어야 한번 대보세요. 알겠어요. 하나도 못 되죠.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되잖아. 저는 모르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준영 씨한테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물어보시고.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언론. 자, 특혜를 받았다. 오히려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취업 잘못된 것은 본인의 능력을 탓해라. 이거는 이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고 문준영 씨 주장은 나는 특혜는 없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허위사실 유포해서 내가 역차별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이 뭔지 하나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없잖아요. 하나라도 이야기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허위사실이 뭔지.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더 하실 말 있어요? 뭐 그 정도 합시다. 네. 자, 아버지한테 부담 주는 불효자 안 되라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자,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계속 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김기식 원장 개인적으로 알고 뭐 안타까운데 이게 이제 참여연대 출신이고 참여연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고 도덕성을 무기로 얼마나 그 칼을 휘둘렀습니까? 예. 근데 이쯤 되면 본인이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후에 또 재생 기회가 있는 것이고 참여연대에서도 이건 잘못한 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처만 더 깊게 나고 대통령한테 부담만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식 원장이 조만간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재벌개혁, 금융개혁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벌개혁, 금융개혁 뭐 잘할 사람이 김기식 원장 한 사람밖에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더 세게 할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럼 되죠.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도덕성 문제잖아요.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출장 갔다. 그리고 불법 요소도 조금 이제 있잖아요. 뭐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 받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그 검찰에 고발됐고요. 예, 검찰 예, 또 지금 압수수색 또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하태경 의원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태경 의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갔다 온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그 피감기관이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출장을 와달라. 예. 그러면 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피감기관하고 다이렉트로 접촉을 안 해요. 근데 혼자 가는 경우가 없고 여러 명이 같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기식 원장 건은 이게 특별한 게 세 가지 점이 있는데 네. 피감기관하고 직접 접촉해서 혼자 갔다. 이거 하나. 비서대동에서 갔는데 부담을 다 피감기관에 줬다. 저는 비서대동에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비용을 피감기관한테 부담한 적도 없고 세 번째는 일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출장 간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그 정세균 의장이나 그 누굽니까 김두관 의원 이런 분들이 정세균 의장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런 출장 본 적이 없다. 부끄럽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도 그냥
위원장을 통해서 오는 그런 피감기관 출장은 간혹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피감기관에서 온지도 몰라.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위원장실에서. 예. 그래서 이처럼 이 김기식 원장 건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볼 때도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죠. 다른 것 좀 하고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뭐 전수조사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지금 16건 무작위로 해보니까 94차례나 있었더라. 거기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혼자 간 것 그것만 해도 한 6차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 국회도 혁신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예. 그 비서대동 나홀로 출장 네. 이 건 그리고 그러니까 그 피감기관이랑 다이렉트로 접촉해서 협상하고 예. 이렇게 해서 뭐 간 이런 거는 전수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전수조사 받아들입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다. 저는 수용을 하고요. 예. 그거는 다 공개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감기관 통해서 부득이하게 피감기관 비용을 가는 경우는 예. 위원회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피감기관 뭐 하는지 뭐 이렇게 보러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용 면에서 피감기관 부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위원회 통해서 하면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예 피감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건 아예 못하게 이렇게 법률로 좀 하면 안 돼요? 그 부분도 상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피감기관 돈 받고 간 게 뭐 청와대 조사로는 100 몇십 건 있잖아요. 예.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예. 원천적으로 피감기관 돈 받고 가지 말자. 예. 라고 저는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쟁점이 뭐냐면 김기식 원장 건은 피감기관 돈 받고 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비서대동 나홀로 출장 피감기관이랑 직접 로비 협상받아 해가지고 간 거다. 예. 요 건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앞으로도 자주 좀 통화합시다. 예, 가능하면 좀 늦네요. 그래, 좀 부탁할게요. 소주 드실 시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시간이 없어갖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통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해라.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 영업 전략 혹은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었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통신비 인하가 될 것인지 이런저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의원님 목소리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으쌰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의원님 이름이 언론에 해제됐어요. 이 대법원 판결하고 서영교하고 뭔 상관인데 이렇게 갑자기 언론에 해제가 됩니까? 그러게요. 예. 대법원이 이 통신비 관련해서 통신비의 원가를 공개해라 이렇게 어제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7년 정도 걸린 소송이었는데요. 네. 모든 국민들이 다 느끼실 겁니다. 아휴, 휴대폰 요금 너무 비싸. 그럼요. 통신비 너무 비싸. 거기다가 뭐 본인뿐만이 아니고 4인 가족 이러면 4대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4대가 나가고 핸드폰이 되게 편리한데 모두 다 갖고 있게 되고 필수적인 도구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네, 그래서 항상 통신비는 왜 이렇게 비싸지?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비싼가? 근데 원가는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비싸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국정감사에서요, 제보를 받았어요. 통신사가 원가라며 약 3년 동안 자그마치 23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원이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불문에 붙여서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제보를 한 거죠. 원가를 추산해 봤더니 3년 동안 소비자에게
자그마치 23조 원을 떠넘겼다. 이거 국정감사에서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제보가 왔고. 밝혔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걸 밝혀내기 위해서 감사원에 들어갔는데요. 예. 감사원에 들어가서 저희 보좌진들이 손으로 모든 자료를 다 쓰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이 그러면 통신비가 비싼 이유가 이 통신 3사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그게 나왔는데도 감사원이 덮었구나. 그러면 이걸 공개하면 원가가 공개될 것이고 통신비가 내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계기를 제가 만들었다. 그래서 서영교 의원 이름이 오르내렸군요. 예, 제가 2014년 국정감사 때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약정 할인이라고 하는 게 12%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그걸 공개하면서 계기가 돼서 다음 해부터 2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고 나면 쓰던 통신비의 20%를 매달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12%에서 예. 20%로 확대했다. 예. 서영교 의원 때문에. 제가 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더 싸게 소비자들한테 이동통신비를 공급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 통사가 부풀려가지고 비싸게 내게 했다는 거잖아요. 부풀려서 비싸게 했는데 그 원가를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으니까 공개는 했는데 그거를 국가가 불문에 덮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들끼리 통신 비용을 같이 맞춰갖고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소비자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통신비에 시달려 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통신비가 인하될 거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통신비 인하되게 만들어야죠. 통신사들은 이 통신비는 가스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국민이 필수적으로 쓰니까 가스 비용은 나라가 통제할 수 있지만 통신비는 민간 기업이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통제하게 되면 뭐 어떤 이동통신사는 망하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항의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 통신이라고 하는 통신사는 전파와 주파수, 공적 자원을 이용합니다. 통신사가 자기 주파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의 주파수, 전파를 빌려서 쓰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공적인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공개해라라고 하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23조 원을 떠넘겼을 때 어떤 걸 떠넘겼냐면요. 그 핸드폰 막 공짜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 비용. 그리고 법인세를 내거든요. 이익을 취하면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 비용. 그 마케팅 비용. 이런 것까지 다 원가라고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케팅 비용이 이제 전체 원가의 20% 정도를 차지하면 저희는 한 40% 정도가 마케팅 비용이 원가에 들어가 있거든요. 소비자한테 이런 걸 비교해서 그렇죠. 정가한 거네요, 소비자한테. 그런 걸 정가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그 정가시키기 어렵고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비는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려가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의원님 말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이 전파라고 하는 게 공적인 성질이 좀 있으니까. 그 만약에 이동통신사에서 이거 기업 경영 자율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주장해 왔지요 지금까지. 그래서 감사원도 그 원가를 다 봐놓고 불문에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발각이 돼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번도 대법원이 그런 거 아니다. 지금 말씀처럼 공적 자원을 이용했으니 공개해라 라고 했으니까 더 얘기하기 어렵지요. 다른 의원들이 발각했으면 덮일 수도 있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발각했기 때문에 다 알려지게 됐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의원님 근데 우리가 휴대폰을 쓰면서 비싸다는 거는 알겠는데 다른 나라 국가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얼마인지 그건 잘 모르거든요.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비싼 요금을 실제로 내면서 쓰고 있습니까? 실제로 외국하고 비교할 때 비싼 요금을 낼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비쌀 것 같죠. 근데 사실 우리도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 1월에
경실련, 소비자 시민 모임, 참여연대, 한국 소비자 연맹 이런 시민단체가 그 연구 용역을 해가지고 외국 요금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는 10기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면서 월 2만 원 정도입니다. 제일 싼 요금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10기가도 아니고 1기가도 아니고 300메가바이트를 쓰게 하고 그러면서 요금제가 3만 원을 훌쩍 넘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1기가 11기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에다 11기가를 제공하는 요금을 선택하면 약 6만 원제 정도를 요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기가의 무제한 데이터에다가 10기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10기가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면 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금이 영국이나 프랑스 그런 요금에 비해서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나네요. 네. 이것도 많이 내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2014년에 제가 그 23조 원을 찾아낼 때 그때 그냥은 못 내리니까 뭐 2년 쓰면 내려줄게요. 그래서 20%씩 내렸는데 그래서 또 많이 내려간 거예요. 원래는 더 높았는데. 지금 6만 원짜리는 사실 많이 싸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은 싸졌잖아요. 이래서 저희도 싸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요. 그랬더니 외국하고 비교하니까 우리가 약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거 아닌가. 저희가 원가를 알아야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더 내려야 합니다. 근데 이번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가 2G, 3G 쓰던 때인데 지금은 그렇죠. LTE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때하고 지금이랑 같냐. 이거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7년 전에 공개할 걸 요구했던 것을 7년이나 끌다가 이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2G, 3G 때 원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4세대 LTE 5G가 나오는데 이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판례가 되는 거죠. 원가 공개해야 된다. 이 원가 공개는 전파나 주파사로 가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고 전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가계에 큰 부담을 지는 것이므로 원가를 공개해라. 이것은 판례가 돼서 그 다음 지금 사용하는 그 핸드폰 사양에도 공개할 수 있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원가가 공개됐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통사가 폭리를 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통사가 그래도 이런 비용 때문에 우리는 요금을 못 내리겠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못하게 해야죠. 그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자유 경제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원가에 비해서 월등히 높으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공개되는 그 순간 이동통신사들도 그 세계적인 추세와 이것에 맞게 가야지 될 것이고요. 이것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죠. 알겠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도 3개 이동통신사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야죠. 제가 지금 딱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딱 말씀해 주셨는데. 독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 통사를 허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돌았다가 요즘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어때요? 네네네. 거기까지는 뭐 또 다시 시장 경제로 보더라도 그 공적 자원 쓰고 일정 정도 몇 개의 큰 거대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고 자유로운 경쟁도 아닌 것이고 국가가 이 부분을 통제해야 되고 규제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그 이동통신사 취하고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적이고 자유경제국가에서 맞는 논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의원님 어때요? 그 또 하나의 이 통사를 허가해야 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또 하나의 이 통사가 이들에게 긴장과 견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거죠. 하여간 논리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또 하나 이 통사가 다시 나오려면 또 뭐
알겠습니다. 뭐 특혜니 뭐니 또 얘기가 될 텐데, 하여간 공정한 속에서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네, 뭐 그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니까 좀 지켜보도록 그렇죠. 하고요. 예. 어쨌든 통신비 원가 공개는 요금 인하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결론 하면 되겠습니까? 요금 인하 혜택이 아니라 이건 혜택으로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인하되어야만 하는 당위로 가야 될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지금 이 통사가 그렇죠. 폭리를 취했으니까 다시 제대로 돌려놓는다? 예, 제대로 돌려놓고 그동안 폭리 취한 것도 내놔야 되지 않나. 아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이 받아다가 우리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해요. 예,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영교 의원 만나봤습니다. 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일주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